전일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에 이어서 밤사이에는 IMF의 중간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주제로 상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정말 엄청납니다. 다우지수 벌써 1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펀더멘털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뉴욕 증시는 지수 개편 문제 나왔고요. 예. 보통 이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이 지수를 그 개편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것처럼 코스피가 삼성전자에서 좌우되는 예. 또 코스닥도 에코프로에 좌우되는 이런 쪽이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개편 문제가 나오고 지수 개편 문제 하면 뭐 다우존스 지수를 만든 사람이 찰스 라인이라는 분이죠. 예. 그래서 뒤쪽에 있습니다는 찰스 라인 이렇게 하고 저거 이렇게 표장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찰스 라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돋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의 그 미국 증시는 아시겠습니다는 리퀴트 마켓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펀더멘탈 장세에서 미국의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이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발표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반기 들어서는 인플레라든가 페드의 뭐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는 더 이상의 재료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 오로지 실적이다.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경제 성장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2분기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매크로 사이드에서 마이크로 사이드에 서로 선순환 관계냐 악순환 관계냐.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가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되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지표가 같이 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수 간의 관계를 얘기해서 추세를 5가지 추세를 얘기해서 이론을 얘기했던 것이 이제 찰스 라인의 사실 물론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습니다는 그 원류는 다윈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오랜만에 다우 이론이 등장해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향후 증시 투자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00년이 지난 다우 이론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해석할까 하는 측면은 매크로, 마이크로 간의 선순환 관계냐, 악순환 관계냐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신다우 이론이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예. 지금 미국 증시는 아까 홍익국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기차게 오른다.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노랜딩 일모 아시겠고요.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지금 S&P 구성 항목의 500개 기업 중에서 한 130개 기업이 이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한 73%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이니까 매크로 사이드의 노랜딩, 경기 침체 우려가 줄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보니까 이 선순환 관계에서 미국의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예. 지금 관심이 될 대목인데요. 우리가 다우인에서 보면 맨 처음에 불안하다, 주식 안 산다, 사기 시작한다, 매수한다. 그다음에 그 위에 포머족이 되면서 매집한다, 과열 양상이 보인다. 그 위에는 어떻게 될까? 흐트러진다. 그리고 프레시 크래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단계를 잘 아실 겁니다. 아직 뭐 그 단계를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는 예.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종전에 가보지 못한 소위 로버트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론들이 아마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지수 편입이 이렇게 비중이 달라졌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빅테크 업종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든가 이런 비중들은 좀 많이 낮춰주고 그다음에 경제에 사실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이런 업종의 비중들을 좀 높이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 다국화 현상을 지수자 대표 지수에 이렇게 편입하는 조정하는 그래서 한국도 조금 이렇게 지금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삼성전자에 이끌어가는 편협되는 또 코스닥이 에코프로에서 좌우되는 이런 모습을 좀 빨리 개편해달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빨리 이렇게 해서 지수 개편해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수와 관련이니까 찰스 라인 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보는 시기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평가가 상당히 다르죠. 예. 일단은 어제 발표됐던 내용을 이렇게 또 IMF에 발표된 내용을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오늘은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 좀 세부적으로 또 시청자분이 우리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향후 우리 경기 관련해서 지금의 경기 진단 관련해서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저 수치를 한번 볼게요.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에서 올해 1분기에 0.3, 그다음에 2분기에 0.6. 어찌됐든 MBR 방식 두 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경기 판단의 공식적 기구죠. 그건 경기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위험상 성장률로 보면 경기 회복이다. 근데 경기 회복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 이거를 총수 항목별 기여도로 시청자분의 눈에 익은 경제학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다들 한번 보겠습니다. Y는 이꼬로 C 플러스 소비, I 투자, 예. G는 가버먼트 정부 지출, 그리고 X-M은 X는 수출, M은 이렇게 수입해서 순수출 부분이 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나눠서 한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국경제TV에서 재구성해 봤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한번 한국에서 좀 발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소비는 마이너스 0.1 역성장했습니다. 예. 성장률을 갈아먹었습니다. 투자도 갈아먹었습니다. 정부 지출 사이드가 많이 갈아먹었습니다. 0.5%포인트 성장률을 갈아먹었는데요.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 1.3인데요. 수출 감소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투자도 떨어졌다. 정부도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의 내수 부분이 성장률을 다 갈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 여행상으로 보면 10대 대국을 다투는 측면에서 경제 독립성과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분야보다는 내수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내수 부분이 전부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외에 뭐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이 현명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방 나오겠죠? 예. 이런 측면을 아마 정책당국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국 입장에서 내수가 중요한데요. 내수 부분이 전부 성장률을 갉아먹으니까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MBR식으로 보면 경기 회복이지만 지속 가능에서는 퀘스천, 질적인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해서 어제 2분기 성장률에 해석 놓고 상당히 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엇갈리는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 투자, 그리고 특히 정부 지출이 이 성장률을 갉아먹었다면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 통화 정책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스타 금리, 실물 부분에 경기 과열과 침체를 시키지 않은 중립금리다. 예. 다들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R스타 금리, 이 금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기하는 금리거든요. 자, 그동안 한국은행이 페드 따라가식으로 물가를 너무 생각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MZ세라든가 소상공인 가계부채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 따라가시기로 해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형국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실물 부분에 내수도 침체되고 지금 금융 시스템 문제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 부동산 PF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연일 이 문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는 일이 더 많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융 시스템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2, 4분기에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KB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 보면 사상 최대다. 그 이자 장사한 거죠. 잘한 게 있습니까? 이자 장사한 거죠. 예. 그만큼 정부가 행정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자 장사하면 뭐냐? 밑에 사람들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그만큼 불안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K점도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7월 달에도 금리 문제 이런 문제에 동결하면서 향후에 대해서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헷갈리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 성장률 내역을 볼 때에는 확실하게 경기 부양 쪽으로 가라 예. 하는 이런 쪽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 지출을 특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짚어주시죠.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 쪽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재정 정책만이라도 경기를 받쳐야 되죠. 예. 근데 정부 지출 사이드가 소비라든가 투자성 경비를 합쳐서 0.5% 성장률을 갈아먹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정책도 경기 부양에서 적극적으로 부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줄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가 채무율이 51%입니다. 예. IMF의 신위험 기준이 60%입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기가 과열 때는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건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잣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잣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통화 정책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적인 매파 기조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국가 채무 문제가 뭐 위험하다 해서 사실 여기도 틀어막고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기가 내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가 회복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책 당국자들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뭐냐? 대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 MZ세라든가 소상계,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사람을 위해서 손에 물가보다도 내가 뭐냐면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높으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밑에 사람을 생각해주는 이런 정책 당국자, 정치인들 이렇게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현 정부 입장에서도 거대 야당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 때문에 국가 채무 문제가 이 정부에서 다 쓰고 그 재정 정책을 안 마련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제3의 방안도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케인즈안의 재정 성수를 이를 이용해서 정부가 세수가 증가하고 지출하면 경기 부양 효과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예. 많은 사람이 100을 세금을 받아서 100을 지출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을 이렇게 들여서 세수를 들여서 100만큼 지출하면 결과적으로 100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제3의 이 입법적인 현실, 거대하게 입법적인 현실을 생각해서 사실 우리가 재정 지출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고 정책이라 해서 예. 경직성 경비 줄이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체 건물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그 좀 미국식으로 좀 임대를 해가지고 또 기부 체납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안 좋으니까 기부 체납한 데는 많거든요. 예. 왜 건물 짓습니까? 기부 체납해서 사실상 그거 좀 줄이고 그 경비 이용해서 국민들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에 필요한 대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절대 소득도 높고 절대 소비도 높지만 소득 대비해서 소비 성향이 낮거든요. 근데 밑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생계비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소득을 받으면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좀 이런 거 좀 써주면 경기 부양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재정 순수 이를 이용해서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간전 정책을 썼던 간마오토 일본 수상이 취했던 이런 정책을 좀 피워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제는 우리 경제가 살아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 정책을 꽉 틀어맞고 이거 해주지 않는 이런 그 습성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지금 2분기 성장률 내고 잠시 말씀드린 IMF의 전망치를 볼 때는 예. 경기 부양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IMF의 경제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오락가락했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어떻게 수정할지가 특히나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숫자체는 어제 저녁 때 나왔기 때문에 수치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침에 이렇게 해설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은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숨은 의미를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IMF가 예측이 높다 하는데 추세는 맞아야 되는데요. 오락가락했죠. 그래서
1월 달에 2.9, 4월 달에 전망할 때 2.8,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3.0 정도로 해서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순회형입니다. 예. 아마 저 대목으로 볼 때는 3월 달에 사실 미국의 은행 위기, 그 다음에 유럽에서 보면은 사실 유럽에 이렇게 그 전염적인 측면에서 일부에서 은행 위기 이런 부분에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예. 미국이 지금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이 리먼 사태 때는 부통령과 그 다음에 페드의 행정 담당 부의장을 했거든요. 예. 옐런이.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극복했다는 이런 두 가지 시사점 때문에 사실 은행 위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우려했던 부분이 4월 달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는데요. 예. 이것을 지금은 다른 위험점이 있습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극복했다 평가를 해서 7월 달 전망에 올해 성장률을 3.0%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3.0%는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이 3%입니다. 예. 3% 패트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도 아니고 과열도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랜딩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는 결국 지금의 금리 상태로 보면 중립금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대 성장률이 가장 관심이 되죠. 이 대목을 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성장률은 1월 달 올해 성장률 1.4, 4월 달 1.6, 1.8% 이번에 올렸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경기 침체한다, 그레이트 리세션이다 하는 이런 연초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있었었는데요. 가장 거짓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이게 되고요. 자, 중국이 이번에 성장률을 전망했느냐? 저 IMF에서 나온 거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중국의 1월 전망 5.2, 4월 달에 5.2, 이번에 5.2. 중국처럼 나이남백하고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상반기에 중국 경제만큼 또 많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슈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성장률 저렇게 플랫하게 왜 나느냐? 예. 그 대목은 중국 국가통계원이 통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사실 통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률 그대로 놓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4월 달 전망 때에서는 럭키 리커버리라는 표를 썼습니다. 회복되지만 거칠은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리얼텀 리질런스, 복원력이죠. 성장률 올라갔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예. 그다음에 persistence trend, 이거는 영원한 위험이 있다. 이건 뭐 뉴노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리얼텀 리질런스, 경제 복원력이 지금 갖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이 상당히 표현상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세계 인플레가 꺾였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까? 네, 세계 경제 CPI라든가 이런 측면은 확실히 꺾였다.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꺾였다. 예. 그래서 각국의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자, 그동안은 인플레 금리 인상 잡아라 이런 쪽이 우선순위였는데 이번에 그 내놓은 것은 어떠냐면 물론 근원물가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근원물가는 좀 특이하게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원물가 불안 요인이 있지만 자,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할 때 목표를 좀 다양화시켜라. 우리가 팀버겐 정리가 있는데요. 물가만 잡고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금리 시스템이 좀 아직까지 잘 극복하겠지만 불안하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우선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세계가 몸살을 떠끌고 있으니까 자, CO2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회원국대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목표를 좀 다원화시킬 것을 결부했던 것은 아마 시청자분이 굳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체감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또 모든 뉴스들이 지금 이상경과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극복돼야 물가 잡는 것보다 이 문제가 극복되는 게 이 문제 극복하면 사실은 물가는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그렇죠.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뭐든지 이 CO2 가스라든가 줄일 때는 경제를 좀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화 입장에서 물가를 나머지 부분에 잡으면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겠습니다는 다른 정책 목표를 갖길 때는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방안도 생각할 제목이 있다, 생각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번에 공고했던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금리 인하를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워낙 가파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던 만큼 과연 금리가 언제 인하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서 뭐 우리도
페드 관련해서 이번에 예. 0.25% 올리면 이제 동결되고 어째 이연할 것이다. 확실히 뭐 인하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텍스 마닝 기법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 쪽이 시장에 관심이 된다.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 추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효과 여부가 있지만 이미 금리 인하하는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제 되겠다시피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은 올해 물가가 3.2% 잡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지금은 앞으로는 최소한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20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이렇게 무게심을 두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죠. 예. 그래서 신흥국들이 먼저 이렇게 물가를 빨리 잡히면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고요. 내수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번에 사실 성장률이 상향 조정했던 국가들은 좀 뒤늦게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상향 요정 관계없이 너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세계에서 레벨 플레이닝 필드를 할 때는 거의 동참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너무 낮기 때문에 올리는 국면. 이게 뭐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불안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 첫째였으니까 피대기하는 측면에서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끝으로 우리 경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IMF가 어제 우리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시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사실 작년 7월 이후부터 5차례 걸쳐서 성장을 낮췄습니다. 예. 근데 주식과 관련되고 향후 기업 경영과 관련되고 지금의 과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제 과일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제도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에코프로가 130만 이상 넘다 보니까 저번 때도 문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예.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의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은 자 4월에 1.5에서 1.4% 떨어졌습니다. 우리 신문들은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수치입니다. 근데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의 성장률은 2.4%까지 해서 올해 성장률 1.4%에서 내년에 2.4%에서 1%포인트 이상 제고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IMF가 이번에 리얼텀 리질런스 할 때 리질런스의 복원력에서 가장 이렇게 본보게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원문을 그대로 한번 놓고 뜯어보십시오. 올해 성장률 대비해서 내년도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전망한 국가가 우리나라 중에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퍼시sten스 챌린지는 뉴노멀 환경일 때 가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이게 끝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디스토피아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가장 가는 2차 전지에서 얘기 나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종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적 외국이라든가 해외 시각에서 워낙 관심이 될 때는 그 대목을 해외 시각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2차 전지가 경쟁력과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도 더 월등히 평가를 받는다 하는 쪽도 외국 개관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 지표 자체는 PER과 PBR 같은 과거 평가 지표를 안 됩니다. PER 가지고 뭐 목표가가 높게 잡은 게 45만 원이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은 미래 가치에서 PESR이라든가 PDR, Price to Dream Ratio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지표로 되는 겁니다. 예. 되는 점 그런 쪽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너무 공매도 때린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때린 세력들이 지금 2차 전지의 가격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쇼크 할버닝, 숏 스퀴즈 같은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MSCI 같은 이거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거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가보지 않는 길이다. 예. 과거 PR 같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앞으로 갈 때는 향후 전방에 중시하는 게 아니고 전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열 관리다 보니까 베이스 이펙트가 작용한다.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만 베이스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낮아진다. 근데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예.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안할 때 사고, 과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길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 길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목표 수익률만 목표대로만 차면 수익을 좀 이렇게 그 실현시키는 것이 향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하는 쪽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월가 있어도 신다우존스 이론이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의 시장 참여들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